이용쇼. 감사합니다. 어디? 자, 1부에 이어서 2부 부동산 정보 여러분 또 귀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이야기하시죠. 예, 부동산도 트렌드가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시중 자금이에요. 시중 자금의 유동성을 일컬 때 M2와 M1과 M2로 나옵니다. 한국은행에 가면 통화량을 나타내는 지표가 M1이 있고 M2가 있는데 M1은 6개월 미만의 만기. 언제든 현금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M2는 2년 미만의 만기를 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까지 포함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 M2의 증가 속도는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 상승의 속도와 맞먹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2014년에서 2015년에 우리나라 M2의 증가 속도가 빡 떴는데요. 그때 부동산 가격이 팍 떴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2019년, 2020년, 지금 2021년까지 부동산 가격은 한 번도 안 멈춰요.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건 뭐 제가 다룰 얘기가 아니고 그거보다 M2의 증가 속도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선배님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은행이 이제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오는 게 기준금리가 0.5%거든요. 0.5%에 가져와서 그 돈을 사람들한테 풀어야 되거든요. 은행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대출을 해줘야지. 근데 대출해줄 때 누구한테 대출해줄까요? 뭐 세상 있는 사람한테 해주겠지. 그렇죠. 은행도 안 망하려면 그렇지. 믿을 수 좋은 있고. 기업에다 대출해주려고 하고 그 신용이 높은 사람한테 대출해주려고 하겠죠. 그럼 신용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돈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 굳이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까 그 돈 갖고 뭘 하겠어요. 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자산,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렇죠. 부동산이건 주식에. 그러니까 부동산도 내가 사서 이게 좀 뜰 것 같은 것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어디가 뜰 것이냐가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M2의 움직임을 봐라.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근데 부동산 투자의 M2를 보는 것뿐 아니라 두 번째 볼 게 MK세대의 트렌드를 읽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좀 어렵네. 그거 설명 좀 해줘봐. MK세대라고 하면 이제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아이들이 일컫는데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직장을 취업하려고 때 잘 안 돼요. 이게 이 1980년대생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을 때 그때 사회에 진출한 애들이거든요. 그럼 취업하려면 취업이 안 되고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뭐 어떻게 기대면 살았어요. 근데 부모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너는 공부만 해라. 공부만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졸업하면 취업 잘 되니까 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갔어요. 그리고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들은 부모가 얘기하는 것에서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부모가 열심히 취업 잘했는데 그 돈 갖고 열심히 돈을 모으면 10년만 모으면 집 살 수 있다 라고 했더니 10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았더니 집이 전세값도 안 되는 택도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는데 37년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월급 다 넣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 집이 어렵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뭐에 능하냐면 스마트폰, SNS 이런 거에 능하거든요. 그러니까 MK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그 광고를 하면요. TV 광고는요. CI 안 먹힙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경험을 중시하는 세대예요. 이걸 봐야지. 예를 들어가서 그 어디 음식점이 뭐 좋다, 별표가 몇 개다. 그렇지. 이런 걸 찾아서 거길 가는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이 그걸로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지금 강남에 아파트가 뜬다. 그럼 내가 지금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건 불가능하다.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 MMD나 뭐 이런 거 계산해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집값이 최대한 떨어져 봐야 얼기까지밖에 안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으냐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냐 계산해 보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018년부터 30대의 MZ 세대들이 강남에 집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018년, 2019년에 강남의 아파트의 그
매수 비율을 봤더니 30대가 37%를 나타내요. 이 아이들이 뭘로 한 거예요? 연끌 대출. 영혼까지 다 끌어들인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축은행, 뭐 대부업체 대출까지 다 받아서 2018년에 강남에 집을 살려고 했더니 약 한 8억 정도 됐다는 거예요. 8억짜리 집을 살 때 온갖 돈을 다 끌어서 집을 샀는데 2019년 됐더니 그게 15억이 됐어요. 그 15억, 2019년 15억 되니까 다른 애들도 그럼 나도 해야지 샀는데 그때는 막 사람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샀어요. 샀어. 2020년 되니까 25억. 2021년 25억, 30억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뭐 이 버블 현상은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이게 버블 현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돈이 풀렸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거든요. 집은 그대로 있었는데 돈의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하락되니까? 8억 했던 게 15억 되는 게 정당한 거죠.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집 대출 받을 때 그 2.5% 대출 받았는데 지금 0.5%거든요. 대출 이자가 5분의 1로 줄었다. 그럼 돈의 가치가 5분의 1까지는 아니어도 절반 이상 줄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보면 아니 근데 좀 이 대출 나도 좀 대출을 좀 쓰고 있는데 그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그렇게 이 쓰는 돈을 은행에서 쓰는 사람은 그렇게 뭐 많이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출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안 줄었는데 그거 해봐야 이제 한 2.5% 3% 정도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3% 이자를 내기 때문에 3%대지 되게 0.5%지만 그게 3%였거든요. 그럼 그 전에 대출 받았을 때는 5%였어요. 맞아. 근데 신규 대출을 일으킨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3% 대출을 받아도 집값의 상승 50% 돼버리면 10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서 집값 오른 거 갖고 대출 받아서 갚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집값이 오른 게 아니네. 그렇죠. 그냥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강남의 집값이 오르니까 정부가 그걸 누르겠다고 누르니까 마용성으로 가죠. 마포, 부산, 성동으로 갔다가 거길 또 누르니까 노도강으로 갑니다. 노원, 강북, 도봉구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쪽에 그 금광구라고 그래서 금천, 관악구 이쪽으로 가죠. 서부 쪽으로. 예, 이게 양쪽 다 몰리면서 거기서 이제 더 가는 게 이제 김포, 하남, 남양주 이런 식으로 의정부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거는 그 돈의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그 동네 집값도 올라가는 거죠. 같이. 거기에다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이게 이제 전세값을 받았더니 계속 연장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게 뭐 올리지도 못하고 그런다면 지금 이제 올려야 되니까 올리면 집값은 더 올라가는 거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지금 현재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M2의 문제, 그다음 두 번째로 MZ 세대들이 집을 사야 된다는 이러다가 내가 집도 없이 죽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 위기감이 생긴 이 아이들이 뛰어들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부모들이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집값의 상승 요인이 된 거예요. 이거 뭐 지금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현 정권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꼭 그것뿐이 아니네. 그렇죠. 정책이 잘못됐다 뭐 꼭 그것뿐이 아니네. 하여간 이번에 뭐 오세훈 시장님께서 또 뭐 이 고도 제한 이런 걸 갖다가 규제를 푼다. 네. 뭐 이러니까 더 올라요 지금. 그렇죠. 그죠? 재개발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부동산 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수요가 넘쳐나는데 공급은 작다. 그럼 집값은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지. 근데 공급량을 늘렸어야 되는데 공급량을 너무 늦게 뭐 3기 신도시니 몇 기 신도시니 뭐 만들었는데 이게 이 집이 공급될 때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수요는 지금 당장인 거예요. 당장. 그러니까 그 값을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그리고 뭐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세금 때문에 두려워서 집을 못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처음부터 오히려 정부 정책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게 집을 막 지어서 공급을 못 해준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는 거래가 활성화되게 되거든요.
지금 거래가 지금 활성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거기에 정부의 정책에 정책. 이제 버틀렉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버틀렉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양도세를 세금. 팔자니까 양도세가 어마어마하지. 못 파는 거죠. 못 파는지. 양도세 적정하게 이제 이쪽을 눌렀으면 이쪽을 열어줬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이 지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막혔다는 게 이제 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 뭐 방송을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그런 얘기들 해요. 뭐 그걸 갖다가 보유세라든가 이런 걸 좀 완화시키자. 또 이쪽에서는 또 완화시키면 안 된다. 이쪽 완화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일반 국민적으로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 몇 퍼센트 그 세금을 내는 그 보유세를 내는 사람이 뭐 3점 몇 프로다. 뭐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네. 국민의. 그런데 난 불만인 게 뭐냐면은 왜 그걸 굳이 3점 몇 프로를 갖다가 인구를 배려하느냐.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퍼센트가 나와야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 왜 국민 5천만 국민을 놓고서 3점 몇 프로를 나오느냐. 그렇죠. 난 사실 이거 잘못된 이거 퍼센트라고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아이들까지 계산해 버리면.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걔들이 뭔 세금을 내. 그런 거 가지고 이거 3점 몇 프로니까 굳이 그 사람들 때문에 이거 정책을 갖다가 이걸 완화시킬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반대예요. 네. 그죠? 네,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을 계산해 보면 사실 보유세 이런 부분들은 뭐 완화시키고 말고 그거보다 사실은 양도세가 그 완화되면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지니까 사실은 시장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무시하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이게 매매가 이루어지면은 정부에서 세금도 좀 더 나오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냥 다른 쪽에서 세금만 자꾸 이게 빼내려고 하니까 나쁜 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일반 서민들까지 이게 힘들어져요. 이거 사실 뭐 내가 뭐 정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국민 한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전 국민이 불만이 많은 거죠. 불만이 일단 많아요. 그 시장의 부동산 시장이 제일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이 이제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M2라고 하는 것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많다는 것과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걸로 대표되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이 사람들의 주택을 내가 기거할 집이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과 거기에 같이 이제 부모들이 합세한 이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다음에 그럼 내가 집을 살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집을. 지금 이걸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집값이 언제쯤이면 이게 좀 예를 들어서 25억 가던 게 15억으로 떨어진다든가 뭐 언제쯤 그런 게 오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제 보실 게 그 이번 6월 1일자부터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예요? 그 종합부동산 종부세라고 하는 게 종부세, 이제 종부세. 5월 31일 5월 30 말일까지 하고 6월 1일 그 사이에서 네. 이제 5월 말일까지 팔면 네. 종부세가 낮아요. 그런데 6월 1일자부터 종부세가 확 올라갑니다. 이제 요번 올해. 네. 와, 큰 일이네. 양도세도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말까지 일부 집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1가구 2주택, 3주택 이런 사람들의 집이 5월 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이제 그 집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여러 차례 사람들한테 공지를 했기 때문에 뭐 2주택, 3주택 가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이 나올 텐데 그 이제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3주택인데 강남에 집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강북에 집 하나 있고요. 경기도에 집 하나 있어요. 어느 집부터 팔까요? 글쎄, 정말 팔려고 하면 경기도 거 팔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외곽부터. 외곽부터 정리하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외곽부터 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야, 근데 이제 뭐 불과 한 달 남았는데 그동안에 그게 매물이 많이 나올까? 그래서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금 요즘 이제 3월, 4월 사이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현격하게 저하됐거든요. 저하됐어요? 네. 상승률이 확 둔화됐어요. 그러니까 0.0 몇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하된 이유는 이 세금 때문에 첫 번째 위험성이 하나 생겼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보기에 각국 정부가 이제 금리 인상을 시도할 겁니다. 캐나다가 테이퍼링이라는 걸 해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가 사주던 뭐 채권들도 안 사주겠다 뭐 이런 게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미국도 이제 지금은 안 하겠다고 하지만 내년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내년에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 대출을 받은 게 개인 대출이 세계에서 그 금융 부채로 따졌을 때 랭킹 2위입니다. 저기 남미의 한 나라가 1위고 그다음 2위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부채 개인 부채의 비투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옛날 이것도 좀 IMF 그때 금리가 얼마나 올라갔어요? 25%까지 올라갔죠. 25%까지 난리 났어. 그때 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가는데 그래도 한 1, 2% 올라가면 그래도 이제 한계 가구. 야, 1, 2%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수입에서 홀로 대출 받았는데 한계 가구인 경우는 이자가 10만 원만 올라오고 10만 원 결제할 수가 없거든요. 야, 나도 저도 이제 그 은행 돈을 좀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달달이 이제 자동이체로 빨리 나가요. 이게 변동금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얼마 나가고 어떤 때는 좀 줄어서 나가고 줄어서 나갈 때는 괜히 기분이 좋아. 우리 또 많이 나갔지?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하나 내가 물어볼게요. 왜냐면 이제 제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경기도 이제 근교에 서울 근교에 지금 땅이 아주 위치가 좋은 데가 땅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허가를 냈어요. 건축 허가를 냈는데 그걸 3년 전에 건축을 하려다가 포기를 했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서 포기를 했는데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평당 2,500만 원에 고급 타운하우스를 아주 고급 타운하우스를 2,500만 원에 분양하려다가 다 컸는데 올해 누가 같이 이제 생각에 거기다 다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평당 3천만 원에 고급 타운하우스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건 지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나의 고민되는데 이건 뭐 이 재테크 그렇죠. 저 나름대로는 재테크예요. 네, 이게 사업이죠. 네. 사업이라고 그럴까? 제가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제주도 가보니까 제주도의 그 저기 선월 막 이런 쪽에 애월에도 많았지만 선월이라는 동네 갔더니 그 펜션들이 아니라 일종의 타운하우스 상태로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야 이제 사람들의 욕구가 공기 좋은 데서 집 괜찮은데 살고 싶다는 욕구가 좀 많구나. 근데 제주 시내하고도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그 동네에서 시내까지 나오는데도 뭐 30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20분. 예. 그러면 그런 돈은 이제 가치가 생기는 거죠. 가치가. 그런 건. 네, 가치가 생기니까 거기에 또 뭐 그 타운하우스 지어놓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뭐 직장 출퇴근하고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집들은 앞에 그 테라스에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해놓는 테라우스 스타일의 그런 그 타운하우스는 상당히 거기 정원이 무지하게 커요. 어떤 정원이 크냐면은 한강 있잖아요. 네. 한강이 다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내다 보이는. 한강이 정원이니까 그 각 그 집마다 테라스를 크게 만들어주면 하나의 트렌드가 돼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 땅이 그렇게 테라스를 앞으로 빼가지고 해줄 수 있는 땅이 여기가 없어가지고 그게 고민이에요. 각 층에 이제 베란다를 크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뭐 그렇게 뭐 이 부정적인 건 아니네요. 그렇죠. 지금 하는 건. 네. 뭐 지금 뭐 집 30평대 강남에 하면은 막 엄청 20억 넘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뭐 평당 3천만 원씩 분양해도 큰 무리는 아니다. 그렇죠. 가격 면에서. 제가 살고 있는 강남 잠실의 그 아파트는 평당 얼마예요? 그 40평짜리인데 그 전세가 15억이에요.
와, 전세가 15억이면 야, 평당 전세값이 16. 4천만 원이네, 전세값이. 평당 4천이죠. 그러면은 거기 살려고 하면은 사는 것은 5천만 원 정도 봐야 되겠네. 아니죠. 5천, 5천. 그러니까 15억인데 집값은 30억인 거죠. 아니 전세값이 거의 80% 육박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싸게 내놨네 시세. 50%죠. 오, 30억이면은 그러면은 얼마야? 어휴, 그러면 싸네. 3천만 원이면 무지하게 싸네. 분양이. 야, 그럼 분양 바로 되겠는데. 충분히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이제 두 번째 부동산 얘기에서 하나 더 네. 보셔야 할 게 주택, 상가, 토지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파트, 빌라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아파트는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인구 집중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 회사가 어디에 많이 있느냐, 그럼 그 지역은 집값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주근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 때문에 첫 번째 집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건 변함이 없다. 두 번째로 이제 타운하우스 개념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평생 살고 싶은 동네, 그렇죠. 그다음 내가 평생 살 집, 살집. 이 두 가지 개념. 그걸로 재테크가 아닌 뭐 그렇죠.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기대를 안 하고 그렇죠. 그냥 내가 여기 공기 좋고 그렇죠. 내가 편리하게 그냥 살아야 근데 되겠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 배산임수. 두 번째가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병원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종합병원이 반경 5km 이내에 있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택에서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는 뭐 아산병원이 한 2km, 3km, 3km 정도. 네, 그런 것들 고려치 하죠. 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빌라인데 빌라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빌라가 재건축이 가능한 빌라다. 그럼 이게 올라가요. 근데 신설 그 빌라는 그 동네 전세 수준에서 조금 올라가는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상가인데 상가는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상가가 괜찮았는데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가에 다 임대야 지금 다 임대는 나서 전부 다. 그렇죠. 임대료가 아예 안 들어오니까 이제 상가 주인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근데 이제 상가 가격은 잘 안 떨어져요. 그래요.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가는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대신에 이제 코로나가 점점 잠잠해지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럴 땐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를. 그래서 올 가을 정도는 상가를 사도 되겠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요. 코로나를 언제까지? 코로나 아직 멀었잖아요. 코로나 내년에는 이제 그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이 되면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종식됐다고 선언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내년 2월, 3월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8월, 9월 정도 가장 싼 그 상가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땅은 이제 20도시, 30도시 이런 게 되면서 서울 근교의 땅은 다 올라버렸어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이 땅값은 사실은 그런 땅을 살 수만 있으면 좋지만 사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 땅을 자꾸 생각하는데 지방 땅은 뭐 사실 쉽지 않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죠. 요거는 내 친구가 여기 경기도 태촌 있죠. 태촌에다가 상당히 한 10만 평을 이렇게 이제 그 택지로 이제 조성을 해서 그걸 이제 분양을 하려고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데 같은 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평당 가격이 택지로 조성해서 평당 가격이 뭐 200만 원 선. 그럼 거기다가 서울하고 가깝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뭐 150평, 100평 아니면 좀 크게는 200평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거기다가 개인 단독 주택을 져가지고 사는 것도 이 태촌 정도면은 서울 주택은 충분하거든요. 네. 출퇴근 개념보다는 사실 거기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릉이나 이제 강원도, 속초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내가 주말이면 거기 가서 좀 쉬고 싶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요즘은 월, 화, 수, 목까지만 근무하지 않습니까?
금토일을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태촌 같은 데는 그런 형태로 세컨하우스. 아까 말씀하신 그쪽에 집 짓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니 우리는 뭐 그냥 거기는 뭐 15분이라 출퇴근도 거기는 뭐 20분대 강남하고 20분 거리니까. 근데 이제 출퇴근 시간에 엄청 막혀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 네. 아닌 시간에 저기 그게 구속되지 맞죠.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3일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수요와 출퇴근하는 사람들 3일 거주할 수 있는 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서울에 집 하나 가지고 있고 양평이나 이런 그 남양주나 이런 데 집을 갔는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의 집값들이 상승할 수 있는 찬스를 타고. 아니 지난번에 작년이 올초인가 가평 있잖아요. 가평. 네, 네. 우리가 가평 하면 양평 지나서 가평이거든. 네. 상당히 멀을 줄 알았더니 거기에 아파트를 분양을 했어요. 네.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그냥 한 방에 분양이 돼버렸어. 거기도 가평도. 네. 야 그래서 이제 서울은 완전히 지금 어디 뭐 감히 뭐 몇 억 가지고 지금 못 사잖아요. 뭐 못 사니까 아예 가평도 교통이 좋아졌어. 이제 교통이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까지도 이제 가는 거야.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재테크를 하다 보면은 뭐 굳이 이 서울 이 사대문 안에서만 뭐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조금 벗어나서 거기에도 뭔가 투자라기보다도 살기 좋은 것도 많이 그러다 보면 투자가 됩니다. 네, 투자가 되고 예를 들어서 4억, 5억짜리 집을 산 게 나중에는 그게 투자가 돼서 이제 재테크가 돼서 7억, 8억짜리도 될 수도 있는 그런 또 재테크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1부에는 주식과 코인 이야기했고 2부에 또 우리 백정선 우리 교수님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해가 충분히 됐을 거라 믿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오늘 또 뭐 한없이 얘기를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좋은 정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또 아쉬운 얘기하니까 한번 네.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자산을 늘리고자 하는 욕구인데 그 욕구를 연령에 따라 좀 달리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적절한 비중을 나누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고요. 사실은 재테크는 심화가 좀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남양주나 뭐 이쪽에 그 강남에서 하남시나 이런 데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의 인구의 이동 지도가 있습니다. 그 이동 지도를 보면 이쪽이 뜨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좀 읽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사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진의 재테크 신화, 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거기에서 또 좋은 이야기로 댓글을 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백정선 우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